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등기에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느냐, 즉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논란이 뜨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쟁이 있을 거예요. 포유한율연구소 입장에서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경제 이론을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금리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경기를 나타낸 게 이제 GDP 성장률인데 GDP 결정 원리도 모른다는 증거예요. 또 화폐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2022년 초지요. 그때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연준이 장기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단기금리를 올리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요. 왜냐하면 2년 정도 2년물 채권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2년 정도 만기가 남은 채권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10년물 이상은 단기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빠르고 장기금리 상승 속도는 느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채권시장의 속성이거든요. 이 채권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다수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두고 경기 침체 신호다 아니면 경기 선행 지표다 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 원리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지난해가 아니네, 이년은 벌써요 2년 전이네. 2년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가 1년 6개월 안에 발생한다. 과거 경험상. 그러면 1년 6개월이면 지난해 말 정도 되겠죠. 근데 올해 와가지고 오히려 IMF 같은 데서는 올해 전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7%를 본단 말이죠. 그건 이제 경기 침체 없는 거죠. 노랜딩이라는 거예요. 연착륙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면 시간의 문제일 뿐 그래도 경기 침체는 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그것도 경기 선행지표 해석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올 건데 그러면 이것이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올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올 것이냐 그것에 대한 해석은 없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온다라는 이 표현은 경기 선행지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증거고 GDP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증거고 금리 결정 원리도 모른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을 두고 전문가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설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제학자들이 한 90%는 표절 박사거든요. 표절 박사는 지식 도둑놈이란 말이죠.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표절 박사를 전문가로 오해를 하니까 다수의 의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혼란스럽고 피해자가 양산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19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났죠, 그때. 그리고 그때 금리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럼 경기 침체 원인은 오일 쇼크일까요? 아니면 금리 역전일까요? 제가 2022년 그 무릎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오일 쇼크가 와서 그 경기 침체가 온 것이지 금리 역전 때문에 침체가 온 건 아니다. 오일 쇼크가 금리 역전을 초래한 거라는 거예요.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표절 박사를 하다 보니까 이 해석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DP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제가 지난번 GDP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금리가 상승한 것은 물가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 상승 아니죠. 그런데 물가 상승은 GDP 증가 요인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하면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마다 달라요. 감당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은. 미국은 국민 소득이 높아요. 또 달러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해외에서 수입 물가가 낮아요.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 침체 요인이라기보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조금 올라도 GDP 증가 요인이면서 기업 매출액 증가 요인이면서 영업 실적 개선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없고 오로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두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논쟁을 한다는 것은 경기 선행지표 해석 능력의 문제이고 GDP 결정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놓은 거예요. 경기 선행지표를 해석할 때 대부분이 고용은 경기 허용지표로 해석을 하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와서 고용이 증가하니까 경기가 괜찮다라는 수정 이론은 등장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고용을 경기 허용지표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고용이 증가하면 소비 여력이 생기잖아요. 미래에. 또 임금도 상승을 했으니까 이 또한 소비 여력 향상이죠.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표 해석을 할 때는 함께 고려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으니까 이거는 중요한 경기 선행지표다. 1년 6개월 안에는 그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질 것이다. 이 논리는 암기한 거예요. 경기 선행지표를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활동은요 화폐를 가지고 해요.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또 기업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산을 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GDP 결정 원리도 잘 모르고 경기 선행지표 해석도 안 되고요. 경제 이론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한다 표현을 자주 쓰는 거예요. 경제 이론이 예를 들어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다고 하면 장마다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해요. 예를 들어서 물가를 얘기할 적에는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물가만 상승하면 이런 가정.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하면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금리만 상승이라는 가정. 또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만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다른 것은 변화가 없는 이 가정.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이론은 1장부터 12장까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을 전제로 이론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충돌하는 경제 이론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이 융합할 수 있게 되지요. 만약에 융합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경제 이론은 한계인 거예요. 즉 1장과 2장 관계
또 2장과 3장과의 관계, 1장과 12장과의 관계,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에 대한 이해 부족이요. 밀턴 프리드만이 참 책을 하나 잘못 내도 한참 잘못 냈어요. 물론 고전학파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신화폐 이론이라고 하는데, 신통화주의자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케인즈도 지적을 했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만 상승한다. 웃기지 말아요. 이것은 화폐와 물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생산이 증가하잖아요. 기업이 돈을 왜 빌려갑니까? 생산 요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그럼 생산이 증가해요, 안 해요?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물가 상승을 막아요. 그러니까 동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폐 수량 증가는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산량 증가는 반드시 수반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이니까요. 기업은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의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화폐를 모르니까 자꾸 지엽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즉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많고 경제 이론을 이해 못하고 암기한 경제학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그리고 자산시장 참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경제 이론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지선다형 공부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의 수준이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객관식 세대예요. 쉽게 하면 자기 이론은 없어요. 다음 중 옳은 거 골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다음 중에는 옳은 것이 없어요. 없는데 경제학자들은 골라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 출제자도 골라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죠. 대학 교수가 돼도 똑같아요. 암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어버린 거죠. 내 생각은 못해도 내가 굳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근데 경제학자들은 내가 굳어버렸어요. 내 생각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 지능지수가 아주 낮은 사람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워낙 중요하고 과거를 피드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과 같은 그 현상을 경기 침체 신호로, 즉 경기 선행 지표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동태적으로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